네, 안녕하세요.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정현진. 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도윤. 세종광예술영재학교 1학년 노승우입니다. 먼저 목차를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차량 전방 이미지 기반의 상황 판단 인공지능을 구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K2팀과 함께 저희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로 게임 및 제어 구현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 이미지에 대한 딥러닝 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 딥러닝 파이토치 책을 가지고 실험 모델 MLP와 CNN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우선 MLP의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저희 몸에 있는 신경계의 세포인 뉴런과도 매우 흡사한데요. 뉴런은 정보를 처리할 때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입력받고 그에 가서 특정 자극 값을 넘기면은 축삭돌기로 다른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와 같이 퍼셉트론은 입력받은 값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매기고 그 가중치를 매긴 값을 전부 다 합하여 특정 인계값을 넘냐 안 넘어에 따라서 넘었을 때 1, 넘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1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퍼셉트론의 경우에서는 이게 엔드 게이트의 사례인데요. 선형 분류 사례, 엔드 게이트, 논 엔드 게이트, OR, 논 OR 게이트 같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비선형 분류 사례에서는 에러 없이는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니엘 퍼셉트론을 여러 가지 쌓아가지고 만든 MLP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MLP 구조는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MLP 구조에서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히든 레이어에서 함수로 비선형 함수들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사용함으로써 조합과 재조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비선형적 모양을 만들어냄으로써 방금과 앞에와 같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대요. 이제 CN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컨버전 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사진값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각 픽셀마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임의의 수를 넣은 커널 값을 곱함으로 해서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특징들을 한 곳에 모아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채널이 많아지면서 연산자가 많아 복잡해지는 경우에서 풀링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이고 채널은 그대로 개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표값을 뽑아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과정으로서는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표값을 구역에 나누었을 때 가장 큰 값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니면 평균값으로 대표값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그냥 MLP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인풋으로 이미지 값이 들어오고 컨볼레이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MLP와 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MLP와 CNN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MLP와 같은 경우에서는 네트워크에다가 자신이 받은 그 사진값을 바로 집어넣는 반면에 CNN 같은 경우에서는 커넥티드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반복해서 그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 MLP를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경망 구조에서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과적합이 있습니다. 과적합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데이터를 받은 것을 일반화하지 못하여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 예상값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이라는 대처 방향이 있습니다. 드랍아웃과 같은 대처 방향은 이제 그 연산이 너무 누적되어 가지고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노드를 드랍하면서 그러한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저희의 실험 결과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들의 이제 왼쪽, 오른쪽 직진하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의 예측 결과로서는 이제 CNN과 같은 경우에서는 월등히 그 MLP와 다르게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는 더 높은 예측 확률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이제 옵티마이저나 그 비선형 함수를 같이 하였을 때 MLP가 이제 CNN보다 좀 더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은 이제 예측률을 보였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도 의아했지만 저희의 예상으로는 지금 도로와 같은 경우에서 이제 MLP가 그 데이터를 출력받을 때 그 이미지를 쭉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할 때 그 이미지의 위치에서 이제 흰색 도로의 끝이 흰색이나 아니면은 중심에 있는 저 노란색이 어느 쪽에 좌표에 위치해 있느냐로 간단하게 이제 특정한 많은 특징을 알 필요 없이 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MLP가 CNN보다 더 높은 예측률을 자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사전 지식을 다 배워서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을 위해 앞서 배운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동키카라고 그 자율주행 연습하라고 만든 그런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내장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자율주행하는 동키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소형 자율주행차 구현 과정은 앞서 이 친구가 말했던 것이 이제 회색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인데 뭐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그런 걸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상판 내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그리고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이것을 저희는 장애물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구현할 때는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로 인공지능 학습, 시험주행, 평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장애물 없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현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저 동키카를 저희가 조종하면서 이제 트랙 위를 계속 돌면서 이제 저 앞에 저 차가 보이는 풍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걸 수집했습니다. 풍경 말고 속도 같은 것도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저 차가 저렇게 움직일 때만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라고 그 오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계속 하다 보면 줄다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급커브에서 계속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이제 제가 운전을 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급커브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크기가 7,000장을 썼는데 좀 작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저 확 꺾이는 저기가 제가 말한 그 급커브입니다. 잘 가죠? 네,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 도로에서도 해봤는데 장애물은 저 고깔이고요. 네, 또한 저희가 직접 고깔 피해가면서 이제 조정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학습해주고 이제 해봤는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서 잘 피해주긴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저렇게 고깔이 복잡하고 이렇게 많이 놓여있거나 그럴 때는 좀 부딪히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데 데이터의 양이 작았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7만 장을 쓰긴 했지만 이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가 이렇게 직진하는데 바퀴가 이렇게 90도로 못 튀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최대로 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저게 속도가 붙은 채로 이렇게 좁은 길을 휙휙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바퀴가 이제 저렇게 조향각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못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실수가 엄청나게 줄었지만 운전하면서 저희도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깔이 하나 있는 경우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데이터 비율이 고깔이 하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렇게 대부분은 잘 피해줍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고 추정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코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였고 시뮬레이터는 칼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펄포스잇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사전 연구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펄포스잇과 스탠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두 가지 모두 현재 경로를 기반으로 조향각에 관련된 관계식을 기반으로 하여 조향각을 판별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코드 첫 줄에 나오는 L 같은 경우엔 자동차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 즉 자동차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휠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겟까지 바라보는 방향과 현재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 방향 사이의 각을 알파로 두었습니다. LD는 현재 자동차의 뒷바퀴로부터 타겟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LD라고 두어 앞에 식에서 보신 아크탄젠트 LD분의 2L 사인 알파에 들어가는 모든 값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타를 구해주고요. Normalize Angl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Normalize Angle은 자동차의 세타 값이 자동차가 조향 가능한 최대의 각을 넘어섰을 때 이 각을 자동차의 조향 각 안의 범위로 좁혀주는 역할을 저 Normalize Angle이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만든 시뮬레이션 현상이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영상이 펄포스잇을 구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스텔리입니다. 스텔리는 수식을 조금 보고 갈 건데요. 수식에 보시면 풋사이가 써 있습니다. 풋사이는 현재 경로의 접선에 평행한 선 중 차량의 앞바퀴를 지나는 선의 방향을 풋사이로 두고요. 아크탄젠트 안에 들어가는 값인 V는 속도를 의미하고 K는 저희가 나중에 고정을 위한 임의의 상수값으로 K를 놓습니다. 그리고 E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엔 경로, 그러니까 웨이포인트가 부드럽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을 자동차의 앞바퀴로부터 가장 가까운 웨이포인트를 잡아서 1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경로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경로를 진행할 때 차가 불안정하게 조향각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포인트 간의 간격을 조금씩 넓혀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두 번째 같은 사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을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운 두 점을 잡고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긋고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1로 두어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풋사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는데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직선으로 긋고 그 직선으로부터 타겟까지의 거리를 알파, 그리고 앞바퀴로부터 타겟점까지의 거리를 베타로 두어 악사인 베타분의 알파를 씌워서 그 사이각을 구해주고 현재 차량이 바라보고 있는 각을 구하여 이 두 가지를 더해 풋사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속도값 V 값을 V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 받기 때문에 V를 하나로 합쳐줘 말씀드린 세타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영상이 스텔리를 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네, 이제 펄포스잇과 스텔리를 비교해 볼 건데요. 펄포스잇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타겟만 보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타겟만 보고 갔을 때는 이제 다음 타겟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이에 따라서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크게 됩니다. 하지만 스텔리의 경우에는 멀티 타겟, 여러 가지 타겟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나온 타겟과 자기가 앞으로 갈 타겟, 그리고 여러 가지 웨인 포인트를 봄으로 이제 펄포스잇보다 경로 이탈이 적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스텔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연구 진행해 봤고 저희가 지금 이 배운 연구 지식을 앞으로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 진행한 K0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모르고 세상을 볼 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과학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아 저기에 저런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저런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과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 URP 통해서 정말 많은 거 배웠고
정말 조교님들께도 감사하고 같이 해준 팀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연구 소감부터 먼저 말하자면 정말 좀 깊은 지식을 배워갈 수 있었고 또 같이 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제가 학교 있을 때 동아리 애들 인공지능으로 뭘 하면 애들 대화하는 걸 보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전반적인 걸 알 수 있어서 걔네랑 이제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과학이란 건축물인데 이제 과학은 지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고대부터 여러 사람들이 계속 발전시켜서 쌓아 올린 그런 거고 저는 그런 거 그냥 감상하고 있으니까 건축물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았던 정현지입니다. 저에게 과학이란 그 길 위의 점자 보도블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의 꿈은 로봇공학자인데요. 로봇공학자로서 이제 정해지지 않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앞길이 막막한데 그런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도 과학을 보면은 이제 선대들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처럼 점점 저의 꿈에 다가간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 과학이란 그 길 위에 있는 보도블럭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형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사전 과제에서 뭐 PP나 뭐 스탠리나 조사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조교님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그에 관해 가지고 저에게 이제 궁금증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나은 건 바라면 좋은 방향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저에게는 이 2주간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